지금 유럽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유럽을 향해 언제든 전쟁에 열려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던지면서 긴장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평화협상이 사실상 결렬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러시아는 그 배후에 유럽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유럽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군사행동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동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나토 내부에서는 기존 방어체계만으로는 러시아의 장기 압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유럽이 말로는 단결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군수 생산과 전력 유지 능력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유럽의 취약한 생산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유럽 언론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일부 유럽 매체와 미국 언론은 기존 G7 체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과 같은 국가를 새롭게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을 G7급 국가로 봐야 한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감정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데이터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 US 뉴스가 발표한 종합국력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군사력만을 따지는 단순 평가가 아니라 경제, 기술, 외교, 문화까지 모두 포함한 종합지표였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다음에 위치한 국가는 프랑스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수준의 국가가 전통적인 강대국들을 제치고 이 자리에 올라섰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 질서를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결과를 단순한 순위 상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의 군사력이 보여주는 실효성에 집중했습니다. 현역 병력 50만 명과 예비 전력 350만 명이라는 구조, 그리고 국산 무기 체계가 실제 전력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속도는 기존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유럽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은 전쟁 대비를 외치고 있지만 생산 라인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방산 생산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마다 생산량을 늘려왔고 그 결과가 지금 유럽의 전장 한복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을 나토에 준하는 전략 파트너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외교 협력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유럽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의 생산력과 속도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왜 유럽은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뽕이나 자화자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와 현장 데이터가 만들어낸 냉정한 결과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6위 국력으로 평가받게 되었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국력 6위에 올랐다는 평가는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니라 국제평가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기존의 국력평가는 GDP 규모나 군사장비 보유 수량 같은 정적인 수치에 집중해왔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국가가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미국 언론과 해외 분석기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은 한국의 성장 구조였습니다. 인구 5,160만 명이라는 수치는 전통 강대국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한국은 오히려 소국 모델의 최적화 사례로 분류되었습니다. 제한된 인구와 자원을 전제로 설계된 국가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빠르게 작동한다는 평가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한국은 단순한 생산국이 아니라 기술 의존도를 만들어내는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GDP 규모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다르게 평가되었습니다. 해외 분석기관들은 한국이 특정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방산 같은 분야에서 한국 기술이 빠지면 공급망 자체가 흔들린다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평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전시 상황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의 군사력 순위가 높은 이유로 즉시 동원 가능한 전력 구조와 생산 지속성을 꼽았습니다. 이는 서류상의 전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구조는 이 평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입해 조립하는 국가가 아니라 설계, 생산, 정비, 개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통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평시에는 효율성을 높이고 전시에는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이 점을 두고 한국이 전쟁 대비형 산업구조를 유지해온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와 외교 분야 역시 단순한 소프트파워 개념을 넘어 실질적 영향력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단순한 이미지 제고를 넘어 경제와 외교 협상에서 실질적인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력평가에서는 반영되지 않던 요소였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해외 언론들은 공통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소평가되어 온 국가라는 표현입니다. 국토 크기와 인구만으로 판단하던 기존 기준이 무너지고 기술 생산 속도 대응 능력이라는 새로운 잣대가 등장하자 한국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했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유럽이 주목한 부분은 한국의 속도였습니다. 정책 결정에서 생산 전환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짧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전쟁 가능성을 전제로 국가 시스템을 설계해온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국력위 등장은 우연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유지해온 느린 구조와 한국이 만들어온 압축 성장 구조가 정면으로 비교되면서 드러난 결과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가능하게 만든 가장 핵심 요소인 한국의 실제 군사 생산력과 방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평가가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든 결정적 이유는 실제 전장에서 바로 작동하는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는 군사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무기를 만들어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은 매우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가장 충격을 받은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한국 육군 전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K2 전차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생산 구조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일 중량급 서방 주력 전차들이 대당 가격 상승과 생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안정적인 단가와 일정으로 양산을 유지해왔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K2 전차의 가격 대비 성능뿐 아니라 국산화율이 높은 설계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서도 생산 중단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평가였습니다. 유럽이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한 전차는 레오파르트였습니다. 성능 자체는 검증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생산 속도와 납기 문제가 반복되면서 실전 대비 능력에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연간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단기간에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공장 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 설계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주포 분야에서는 K9의 존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K9은 이미 여러 전장에서 실전 배치되며 장기 운용 데이터가 축적된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장시간 연속 사격 환경에서도 유지되는 내구성과 정비 효율성은 유럽 군수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부 유럽 자주포들이 높은 성능을 내세웠지만 실전 가동률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K9은 실제 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한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요소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를 개별 무기로 보지 않고 생산 정비 탄약 공급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합니다. 즉,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쟁 수행 시스템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평시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탄약 생산 능력 역시 유럽이 가장 부족함을 느끼는 분야였습니다. 한국은 대구경 포탄을 포함한 주요 탄약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생산 라인이 수십 년간 멈춘 적 없이 유지되어 왔고 이는 전시 전환 시 별도의 준비 과정이 필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제 와서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려 애쓰는 동안 한국은 이미 완성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육상 전력 기반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은 분단 상태와 상시 위협이라는 현실 속에서 전쟁을 가정한 산업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효율성과 수익성보다 지속성과 속도를 우선하는 선택이 반복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 유럽 전장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럽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조적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전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핵심 생산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지상 전력을 넘어 공중 전력과 항공 산업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상 전력이 유럽을 놀라게 했다면 공중 전력에서의 변화는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처음으로 단독 개발한 전투기 KF-21이 있습니다. 해외 언론과 군사 전문 매체들은 KF-21을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구조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서방 전투기 시장은 고성능과 고비용이라는 공식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F-35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전투 능력을 갖췄지만 높은 도입 비용과 유지비는 많은 국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연간 유지 비용과 정비 복잡성은 전시 상황에서 오히려 운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 틈새에서 KF-21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실전 운용과 대량 생산을 전제로 설계된 4.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이 점을 두고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극단적인 기술을 추구하기보다 전시 가동률과 유지 가능성을 우선한 설계라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비행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핵심 항공 기술을 자체적으로 통합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항공 주권의 핵심 코드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개량과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군사 독립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구조는 경공격기 FA-50에서도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FA-50은 훈련기와 경전투기의 경계를 허문 기체로 평가받으며 실전 배치 국가들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비 용이성과 낮은 운용 비용은 장기 작전에서 강점으로 작용했고 이는 공중 전력에서도 한국이 속도와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중 전력에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방공 체계입니다. 한국의 중거리 방공 체계는 이미 중동 지역에서 실전 배치되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요격 성공률과 다중표적 처리 능력에 주목하며 한국 방공 체계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주력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유럽의 시선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에 이어 전투기와 방공 체계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 유지비와 정비 인력 부담이 낮은 항공 전력은 장기 전쟁을 염두에 두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공중 전력 분야에서의 한국의 부상은 단일 기체의 성공이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의 구조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럽이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닌 전략적 전력 파트너로 다시 보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왜 유럽 전체의 전쟁 지속 능력 문제와 직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뀐 이유는 단순히 무기의 성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전쟁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고 그 해답에서 유럽은 점점 한국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전은 첫 충돌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초기 타격보다 보급과 생산, 그리고 정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가장 큰 약점은 전쟁 지속 능력이었습니다.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냉전 종식 이후 방위산업, 생산 라인을 축소하거나 민수전환을 선택해왔습니다. 평시에는 효율적이었지만 전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이 구조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탄, 전차, 자주포, 항공기 부품 어느 하나도 충분한 속도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분단과 휴전이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은 전쟁 가능성을 상수로 두고 산업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방산 생산 라인은 단 한 번도 완전히 멈춘 적이 없었고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 차이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과 군사 분석가들이 주목한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이 무기를 개별 품목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차, 자주포, 전투기 같은 장비뿐 아니라 훈련체계 정비 시스템, 탄약 보급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를 국가 단위 솔루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전쟁 수행 능력을 함께 도입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에게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기존 서방 무기 체계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운용과 유지에 높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산 체계는 빠른 전력화와 즉각적인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장비를 도입한 직후 곧바로 훈련과 실전 배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가 도착한 뒤 수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속도였습니다. 이 경험은 유럽 내부에서 빠르게 공유되었고 한국에 대한 신뢰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에게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지원만으로는 전쟁을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의 생산력과 속도가 서방 전력 유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입니다. 일부 외신들은 유럽이 한국 없이 현대전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방산 수출국이라는 틀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쟁을 지속시키는 구조 자체를 제공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 변화는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의 부상이 G7와 나토 체제 그리고 한국 내부의 여론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부상이 군사와 산업 영역을 넘어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점은 바로 G7과 나토 체제였습니다. 일부 유럽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기존 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현실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과 생산 지속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미 다수의 기존 G7 국가들을 능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이 G7급 국가로 언급되는 흐름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 재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 일부는 국력 평가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해외 분석 기관들은 기존의 GDP 중심 평가가 현대전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국력은 얼마나 빠르게 전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가로 측정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논쟁은 갈라졌습니다. 자국 방산산업 보호를 강조하는 세력은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했지만 현실론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전쟁은 진행 중이고 생산 능력이 없는 국가는 동맹 내에서 부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파트너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통신 체계정비 기준 운용 개념 등에서 점점 나토 표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쟁 수행 방식 자체에 영향을 주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외신은 이를 두고 방산 수출을 넘어 규범 수출 단계에 진입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내부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한편에서는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자부심이 나타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역할 확대에 대한 경계심도 존재합니다. 유럽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자국 방어 수요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국제 질서의 주변부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평가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산업구조와 전쟁 대비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유럽이 한국을 찾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쟁은 선언으로 치러지지 않으며 생산과 속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국가는 지금 이 순간 한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선택이 국제 질서에 어떤 방향성을 부여할지 그 무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